네, 안녕하세요. 어투덕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현명한 초보 투자자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야마구치 요헤이라는 이 사람이고요. 일본 사람인데요. 이 책은 2008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책에는 초보 투자자들이 하기 쉬운 실수들, 초보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이 왜 주식에서 실패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먼저 가치란 무엇인가, 주식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그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가격은 왜 올라가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왜 주식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지, 우리가 주식에서 왜 실패를 하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초보 투자자들에게 하는 조언 7가지를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우리가 투자해서 실패한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현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건데요. 주식을 너무 빨리 팔아버린다는 거죠. 수익을 보고 있는 주식은 너무 빨리 팔아버리고, 반면에 또 마이너스 난 주식은 너무 아까워서 팔지 못하는, 현금을 잃기 싫어서 팔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저자가 말하는 투자는 단지 나의 매수가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게 투자는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주식이 가격이 더 싸서 가치가 있다면은 그 주식을 사는 것이고, 그 주식보다 현금이 더 가치가 있다면은 현금을 사는 것 그뿐이라는 거죠. 빨리 너무 환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투자에서 실패한 이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의 기저에는 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가치를 알면은 주식이 올라가더라도 아직 가치에 근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겠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주식의 가치라는 건 무엇일까요? 뭘까요? 주식의 가치라는 건,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먼저 사업 가치와 재산 가치로 나뉩니다. 재산 가치. 사업 가치는 그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활동입니다. 그리고 재산 가치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두 가치의 합에서 부채를 빼면 그 기업의 총 가치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기업 가치가 나오겠죠. 그 기업을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가치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업 가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업 가치는 영업이익에서 실효세율에서 공제율을 곱하고 기대 수익률로 나누면 사업의 가치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분기 74조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한 3분기, 4분기 정도를 평균 내서 구하면 좋습니다. 74조에다가 한국의 법인 실효세율은 22% 정도가 되죠. 22%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4조에 세금 22%를 제외해야겠죠. 그러면은 74조에 나머지 78%를 곱하면 됩니다. 법인세율을 제외한 78%가 세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이겠죠. 74조에 0.78을 곱합니다. 그리고 기대수익률은 여기서는 6%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06을 나누면은 962조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사업 가치는 962조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숫자는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구하는 방법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가치 구하는 방법입니다. 재산가치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고 고정자산 중에 투자자산을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빨리 환급할 수 있는 것들만 자산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 공장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재산 가치로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동자산은 다 포함시키고 고정자산 중에는 투자자산에는 주식이라든지 채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부채에서는 1.2배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하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좀 더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채가 100이라면은 120이라고 상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카드 결제액이 20만 원이니까 적어도 그 1.2배인 24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상 돈은 우리가 재산으로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유동자산은 218조 4,700억입니다. 유동부채는 78조 8천억입니다. 여기에 1.2배를 곱하고 그리고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은 27조 1000억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재산가치는 521조 1000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죠. 삼성전자의 사업 가치는 962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산 가치는 521조, 그리고 부채는 221조 4,200억입니다. 이걸 다 계산을 해서 발행 주식수 이걸로 나누면은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16만 6,099원입니다. 자, 이 계산 방법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가 6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계산이 뭔가를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은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계산법으로, 이 가치 계산법으로 계산을 못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이 가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업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봐야겠죠. 기업의 가치의 원천은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기업은 무엇에서 돈을 벌고 있는가, 그 돈을 어떻게 왜 벌 수 있었는가, 돈을 버는 구조에 앞으로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부터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가 기업 가치 원천입니다. 간단하게 코카콜라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먼저 그 기업은 무엇에서 돈을 벌고 있는가?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를 팔아서 돈을 벌죠. 그러면 코카콜라를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었는가? 코카콜라의 어떤 차별점, 브랜드 충성도 이런 것 때문에 코카콜라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러면 앞으로 돈을 버는 구조에는 변화가 있는가? 사람들은 여전히 코카콜라를 좋아하는가? 펩시콜라보다 코카콜라에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없다면 계속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앞으로 3년, 5년, 10년간 이 회사는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것인가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이전에 봤던 기업 가치의 원천이 실제적인 기업의 가치라면은 기업의 유망도, 시장 매력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을 가치를 구할 때 주당 이익에다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몇 배를 줄 것인가를 계산하면 주가가 나오죠. 주당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기업 가치 원천에서 계산을 하는 것이고,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기업의 유망성을 보는 겁니다. 기업의 유망성을 보고 유망하다,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높은 PR을 쳐주겠죠. 높은 프리미엄을 쳐주는 겁니다. 똑같이 100억을 벌어도 시장 유망성이 더 높다면은 더 먼 미래의 이익까지 끌어당겨서 지금의 주가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업 유망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시장의 매력도와 비즈니스 모델의 유망도로 나뉩니다. 시장의 매력도라는 것은 수요의 구조와 경쟁 환경을 곱하면 시장의 매력도가 나옵니다. 수요의 구조라는 것은 이 수요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 수요가 유지될 것인가, 수요가 사라질 것인가, 수요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면은 시장의 매력도가 적어지겠죠. 반대로 수요가 점점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매력도가 증가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경쟁 환경, 시장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경쟁자가 너무나 많다면은 매력이 떨어지겠죠. 시장이 너무 좋은데 경쟁자가 없다면은, 플레이어가 하나뿐이라면은 엄청난 매력을 받을 겁니다. 엔비디아, TSMC 이런 회사들이 높은 PR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건데 경쟁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매력도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즈니스 모델의 유망도도 봐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확장성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익은 높은지, 확장 가능성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높은 이익률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은 책에서는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일을 잘하는 기업. 책에서는 예로 유니클로를 들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모든 생산, 유통 라인을 스스로 다 혼자 하면서 공급 시간을 줄이면서 높은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높은 업무 효율로 높은 이익률을 만들어내는 회사인 거죠. 두 번째는 남에게 맡기는 겁니다. 첫 번째와는 반대죠. 핵심만 본사가 하고 나머지는 넘기는 겁니다. 자회사로 넘기든지 외주회사로 넘기든지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잘 써서 높은 이익률을 낸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 프랜차이즈죠. 세븐일레븐 같은 회사가 이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기업입니다. 지적 재산이죠.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마진을 받아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도 될 수가 있고요. 제약이나 소프트웨어 회사도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윈도우 오피스 같은 것은 다른 회사가 대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또 닌텐도의 마리오나 포켓몬스터 같은 것도 지적 재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회사들은 높은 이익률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신뢰가 두터운 기업입니다. 두터운 신뢰에서 오는 브랜드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높은 이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명품 회사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똑같은 단순한 제품을 만들어도 샤넬이 만들면 수천만 원이 되죠. 그런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높은 이익률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높은 이익률, 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봤으니까 두 번째 확장 가능성도 봐야겠죠. 기업이 확장을 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고객에게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에어팟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이폰, 그 다음에 에어맥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는데 한번 그 애플 생태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충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품을 다 구매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플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 시장을 개척하면서 그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돼버립니다. 두 번째는 다른 고객에게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상품이 그 자사의 상품이 회사의 상품이 많은 사람들한테 필수품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필수품이 되어야지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계속 사용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그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겠죠. 미국의 필수품 회사 P&G 같은 회사들이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애플은 또 두 번째에도 해당이 되죠. 사실상 스마트폰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애플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고객에게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확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업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지를 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기업 가치에다가 기업 가치의 원천에다가 유망도를 곱하면은 기업의 가치가 나옵니다. 적정 가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가치가 왜 중요한지 알고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그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지를 봤습니다. 다음은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주가가 왜 올라가는가라는 이 말은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해소되는가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뜻이죠.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보기 전에 먼저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 보고 어떻게 해소되는지 보겠습니다.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보의 격차입니다. 정보의 격차.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 때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회사의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 그 회사의 가격은 가치에 붙어 있겠죠. 괴리가 안 생기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아직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을 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투자를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포, 탐욕 이런 감정은 주식 가격을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만들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는 회사인데도 공포 때문에 주가가 다 같이 빠져버립니다. 그런 감정 때문에 가격과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두가 감정에 휩쓸려 행동을 할 때 합리성을 잃지 않는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겁에 질려서 주식을 팔아버릴 때 그때 좋은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제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과 가치는 어떻게 해소되는가를 봐야겠죠. 언제 해소되는가, 어떻게 해소되는가. 자, 먼저 주가가 언젠가 기업 가치에 수렴하기는 할까요? 거기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yes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왜 가치에 수렴을 할까요? 거기에 대한 저자의 답은 시장은 의외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했던 시장에서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사람들이 감정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보의 격차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인즉슨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시장은 때로는 비효율적이지만은 언젠가는 효율적으로 바뀐다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정보의 격차 때문에 주가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재 가치에 수렴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 가치 투자자들의 전제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가치에 수렴하지 않을 거라면은 가치 투자자는 없어져야 되겠죠.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엄은 이렇게 말을 했었죠.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인기 투표소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기 때문에 가치와 멀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그 가치와 가격이 수평을 이룬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렴을 할까요? 이걸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만원인데 배당이 5%인 회사가 있다고 쳐보죠. 그리고 주가가 만원인데 배당이 10%인 회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는 다른 것은 안 보고 이 배당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 만원에 10% 배당을 주는 회사를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배당 5% 주식은 아무도 사지 않을 겁니다. 전부 다 배당 10% 주식을 사겠죠. 모두가 이 배당 10% 주식을 사면은 결국 이 회사의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2만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만원이 되면은 이제 시가 배당률이 똑같아지죠. 첫 번째 이 회사 주식을 2주 사는 거나 두 번째 회사 주식을 한 주 사는 거나 똑같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시장의 균형에 맞춰준다는 겁니다. 시장은 의외로 효율적이라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이 메꿔질 때 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바로 가치 투자자죠. 자, 이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트리거가 되어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맞춰졌죠. 배당 외에도 다른 것들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을 합니다.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해소되는 트리거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총매의 9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이 그 회사가 갑자기 배당을 확대한다거나 이러면은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죠. 하지만 배당은 원래 주주의 돈입니다. 따라서 배당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나 주주한테 주나 사실은 똑같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으로 인해서 오르는 주가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 선물입니다. 책에는 주주 우대라고 나왔는데 주주 선물로 바꿨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일본에는 자회사의 상품을 주주들한테 주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을 한 개씩 준다 이런 회사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실 배당이랑 똑같습니다. 그 회사는 그 돈을 회사에 있는 돈을 써서 그 상품을 선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죠. 그 돈을 회사가 가지고 있나 배당으로 주나 선물로 주나.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주주들한테 그 선물을 주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배당을 하든지 투자를 해라. 그 선물이 필요 없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배당이 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진짜 가치가 변하는 주가 상승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사주 매입인데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버리면 이익이 같아도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에는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 주식이 지금 싸다는 것을 시장에 알리는 어떤 그런 행위로도 그런 메시지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촉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IR입니다. IR. IR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하면은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이전에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서 정보의 격차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IR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정보의 격차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가치에 수렴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신제품 출시입니다. 새로운 어떤 그런 제품이 나오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제품이 기대에 이하라면은 주가는 다시 내려가겠죠. 대표적으로 게임 회사들이 신작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올랐다가 신작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도 어느 정도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장입니다. 상장인데 신규 상장보다도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오는 그런 상장을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M&A, 인수합병입니다. 사모펀드가 주목한 종목은 가끔 폭등을 하기도 하죠.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 주가가 40만원이었나요? 최근에 90만원까지 적대적 M&A로 인해서 90만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죠. 앞으로 한국에 이런 인수합병, 적대적 M&A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내리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이 적대적 M&A를 정부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하면서 회사 경영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적대적 M&A가 밸류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국도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느 정도 그런 M&A를 용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액면 분할입니다. 액면 분할. 주식 가격을 나누는 거죠. 단위가 낮아지면 투자자가 사기 쉬워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잦은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주가가 너무 낮으면 이런 트레이딩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대중매체의 영향입니다. 잡지나 신문, 유튜브, TV 이런 곳에서 다뤄지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단기간에 급증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대중매체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는 매도를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자, 이제까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좋은 투자 대상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큰 주식입니다.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안전마진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안전마진이 크다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치가 10,000원인데 주가가 5,000원인 회사와 가치가 10,000원인데 주가가 현재 8,000원인 회사, 이 두 회사 중에는 당연히 주가가 5,000원인 회사가 더 낫다는 겁니다. 가치에 수렴했을 때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해소되기까지 기간이 짧은 회사입니다. 가치 투자를 얘기할 때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장기 투자라는 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기까지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의 마인드로 적번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메꿔지는 시간이 빠르다면은 장기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가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 주가가 20만 원이 되기까지 1년인 것이 10년인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1년이면은 수익률이 100%이지만은 10년이면은 수익률이 겨우 7%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가격과 가치가 메워지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이런 이슈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자사주를 매입한다거나 신제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면 가격과 가치의 차이가 해소되기까지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짧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5번째입니다. 왜 주식에서 손해를 보는가? 저자는 초보 투자자들이 왜 주식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를 모르고 투자를 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덫 때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먼저 보시죠. 가치를 모르고 투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 회사의 가치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말만 듣거나 TV를 보거나 그런 것만 보고 투자를 했을 때는 가치를 모르고 투자한 것이죠.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준 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말하면 또 팔아야겠죠. 근거가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올라가면 금방 팔아버리는 거죠. 근거가 없는 투자는 도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올라도 내려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으면 반복을 할 수가 없죠. 근거를 모르고 투자해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 수도 있죠. 하지만 반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주식에서 손해를 보는 이유 두 번째는 감정 때문입니다. 감정의 덫. 인간 심리의 어떤 편향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먼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여금을 받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800만 원을 그냥 맞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00만 원을 받되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면 1원도 못 받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나요? 아마 대부분 이것을 선택할 겁니다.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1원도 못 받는 상황을 우리는 용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두 번째는 이제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벌금을 내야 되는데 첫 번째는 800만 원을 그냥 냅니다. 두 번째는 1000만 원을 내되 6이 나오면 1원도 내지 않는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네요? 이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 B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 손실을 보기 싫다, 벌금을 내기 싫다라는 어떤 그런 손실 회피 심리가 너무 크게 작용을 해서 적은 확률의 베팅을 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풀이를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에서 800만 원과 주사위를 던져서 1000만 원이 받는 것 중에는 B를 선택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A는 계산했을 때 800만 원이고 B는 계산을 해보면 83%의 확률로 1000만 원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83%의 확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주사위를 던져서 1만 안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이죠. 이 확률을 계산하면 B의 기대값은 830만 원입니다. A의 기대값은 8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B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이런 게임을 한 번만 하게 된다면은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이런 게임을 안 한다면은 A를 선택해도 사실상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 투자에서는 높은 확률에 지속적으로 베팅을 하는 것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B에 투자를 해서 운이 나쁘게 1원도 못 받았다 쳐도 이런 선택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10번, 100번을 반복을 하면은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자로서는 B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의 덫에 빠져서 A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역시 B의 기대값은 83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800만 원을 내는 것이 낫다는 거죠. 여기서 B를 선택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설령 B를 선택해서 17%의 확률로 1이 나와서 1원도 내지 않았다고 쳐도 그 선택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하면 지속적으로 이 손해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저자의 말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실패를 한 이유, 이런 손실 회피 심리뿐만 아니라 매몰 비용의 오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죠. 이 데니얼 커네먼은 심리학자인데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온 대표적인 심리 편향이 손실 회피 심리죠. 이렇게 되면은 수익은 적게, 손실은 크게 이런 수익률이 누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확률론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항상 냉정하게 가치에 근거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심리 편향에 빠지지 않고 감정의 덫에 빠지지 않고 항상 냉정하게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계속 봐왔던 이 가치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하는 저자의 7가지 조언인데요. 하나씩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조언은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예측하지 말고 저평가된 종목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주가가 미래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낫다는 거죠.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미래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가치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가격이 아니라. 역시 저자는 투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과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저평가된 종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수정될 만한 계기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9가지 촉매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라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매매법 이런 것들 있죠. 사고 기도를 한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사전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단순히 뇌피셜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좋아질 것 같다가 아니라 대차 대조표의 건전성, 사업의 유망성, 경영진들이 주주를 대하는 태도, 자본 정책을 잘하는지 이런 사실에 근거를 해서 판단해서 투자를 하라는 게 두 번째 조언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보다도 원인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이유입니다. 원인.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오르긴 올랐는데 이유를 모른다면은 다음에 또 그런 주식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과보다도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근거도 되겠죠. 근거가 맞으면은 결과가 잘못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거가 맞았다면은 그런 투자를 반복하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유, 근거가 틀렸는데 결과만 맞았다면은 그런 투자는 오히려 안 좋은 투자입니다. 그런 투자는 반복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인과관계의 유형을 많이 알아서 보다 더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이죠. 네 번째,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가치의 본질은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간파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는 것은 기업을 사는 거죠. 종이 쪼가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의 원천은 어느 기업이나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의 강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투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평가된 주식이 없을 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생각해서 무조건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주식 계좌에 현금만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현금보다 더 가치가 높은 것이 없을 때는 주식을 사지 않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죠. 주식이 없으면은 부동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매월 최소한 수입의 10%는 증권계좌에 불입하자. 라는 조언입니다. 저자는 바빌론 부자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을 인용을 하면서 최소한 10%는 투자 자금으로 사용을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부자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바빌론 부자의 돈 버는 지혜 같은 경우에는 초보 투자자를 넘어서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사회초년생들이 꼭 읽으면 좋을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 조언, 겸허히 배우는 자세를 간직하자. 가장 중요한 거죠. 항상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모르는 것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발생을 하죠. 그런 점에서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간직해야 된다는 게 저자의 조언입니다. 자, 이렇게 책은 끝이 납니다. 현명한 초보 투자자의 내용은 어려운 단어 같은 것이 없어서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자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잘 모르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잘 알려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얇아서 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벌써 겨울이네요. 저도 지금 좀 목이 안 좋은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